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동안 쭉 원룸 혹은 오피스텔 방 하나짜리 전용 면적 보통 5평에서 10평 사이 되는 그런 거를 월세 계약 형태로 수년 동안 제가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수년 동안 월세 형태로 단칸방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원룸 구할 때 시세가 60만원, 오피스텔 시세가 60만원이라고 하면은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항상 붙습니다. 보통 원룸이나 이런 데도 관리비가 있긴 있는데요. 보통 원룸 기준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고, 이 금액 안에 인터넷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전용 면적 5평에서 10평 정도 되면은 보통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기다가 인터넷 회선은 개인적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월세상으로는 비슷한데 오피스텔은 이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정도 월세 내는 상황에서는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자, 관리비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관리를 잘 하면 그 관리비가 아깝지 않고요. 관리를 안 하는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비가 진짜 아깝습니다. 아깝다고 안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관리를 안 하면 결국 그 관리비가 내가 월세를 더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오피스텔 계약할 때는 관리를 잘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충 정리를 해봤더니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리수거장을 보는 겁니다. 딱 보면 티가 나요. 관리가 되고 있는 데인지 아닌 데인지. 그 다음에 자주식 주차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차장, 지하주차장 바닥을 보시면 관리가 되는 데는 깨끗하고요. 관리 안 하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개판이면 관리 안 하는 데고, 주차장 바닥이 깨끗하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 계단 같은 거, 보통 계단으로 사람 잘 안 다니니까 계단 구석구석을 좀 보면은 이렇게 먼지들이 막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관리 안 되는 곳이고요. 관리 안 하는 오피스텔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깨끗한 데가 있거든요. 아주머니들이 계속 걸레 들고 닦고 여기저기 쓸고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곳은 관리비를 한 달에 10만원 내도 아깝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저기 다 공용 공간이 깨끗하고 하니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약간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통 오피스텔을 구할 때 그 오피스텔 건물 자체가 주인이 한 명인 경우가 있고, 호실마다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후자가 많은데 그 전자인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 호실이 주인이 한 명인 경우, 이거를 제가 확인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 계약 이런 거는 임대차 계약이 1년 단위인데, 우리가 1년 계약하지만 사실 살다 보면 중간에 나가게 될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일이 꼭 생깁니다. 자, 1년 계약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살고 중간에 나가게 된다고 치면, 원래는 계약을 1년 했으니까 남은 6개월 차임을 계속 매달 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내가 만약에 뒤에 사람을 구하면 뒤에 사람을 이 집에 넣고 나는 나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차임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 사람을 구해야 돼요, 중간에 나가게 되면. 근데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부동산에다가 나 나갈 거니까 뒤에 사람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이 협조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보통 임차인보다는요, 그 지역의 건물주, 임대인이랑 아무래도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하는 고객이니까. 자, 건물 전체 각 호실의 주인이 한 명이면요, 공실을 먼저 채워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공실을 먼저 계약을 시키려고 하지, 어차피 내 방은 계약이 아직 6개월 남았잖아요. 그 방을 다른 사람을 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실을 먼저 다 채우고 싶겠죠. 물론 공실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케이스였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뒤에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차임을 다 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동산 중개인이 결국 이제 제 방을 소개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님이 오면 계속 공실로만 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항상 중간에 나가게 되는 일은 항상 생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정 부동산 중개 사무소랑 뭔가 이렇게 괜히 좀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좀 이렇게 단골로 생활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장점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 계약을 하면서 특정 부동산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년치 임차 계약을 했는데 뭐 6개월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항상 생기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 내가 1년짜리 계약을 했으니까 원래는 차임을 계속 내야 되는데, 뒤에 사람을 내가 빨리 구하면 뒤에 사람이 다시 임차 계약을 쓰고 나는 나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알 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뒷사람 빨리 구해야 되는데, 내가 특정 부동산이랑 아무래도 좀 얼굴도 트고 그쪽에 믿음이 가고, 뭐 이왕이면 그쪽에 좀 수수료 주고 물건 주고 싶어서 거기다가만 물건을 내놨더니, 저는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빨리 구해지면 상관없는데 잘 안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럴 법도 한 게요. 손님이 그 부동산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 부동산에서 지역에다가 물건을 뿌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반씩 먹게 되니까 다른 중개 사무소에서는 공유하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보여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차임료를 내다가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의 주변 부동산에 직접 매물을 그냥 한 번에 한 10군데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물건이 나갔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가 특정 부동산이랑 뭔가 이렇게 되게 신뢰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 빨리 되면 상관없는데,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뒤에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될 때는 빨리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약간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특정 업체랑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월세 계약하면서 다닐 때 1년마다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요. 보통 오피스텔은 새로 짓는 신축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신축은 뭐 좀 유행도 있고 뭐 내부도 깨끗하고 뭐 신축에 들어가는 그 즐거움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좋아했는데,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꼭 의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여유가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임대인이, 집주인이 더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세 계약으로 임차인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내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1년마다 새로 생기는 신축으로 이사를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뭐 나름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용달차. 제가 이제 이사를 자주 하니까 용달차도 자주 불렀는데요. 용달차는 당일 예약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콜한다 그러면 택시 콜을 뭐 일주일 전에 미리 하지 않잖아요. 택시 콜 하고 싶으면 이제 옷 다 입고 출발하기 전에 택시 콜 부르면 되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이사도 여러분이 뭐 포장이사라면 얘기 다르지만 뭐 원룸 이사할 때 포장이사 돈 아까서 못하죠. 그래서 직접 다 포장해 놓고 이제 용달을 부르는데, 용달을 뭐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뭐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용달 앱이 있거든요. 짐 다 싸놓고 이제 다 됐다, 이제 출발할까 할 때쯤에 용달 앱 키고 콜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택시 잡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가격적으로도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콜이 없는 기사님이 그냥 콜 잡고 올 수 있잖아요. 이거 하루 노는이 그냥 이거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 짐이 합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짐이 이 정도니까 5톤짜리 이제 화물을 예약을 했는데, 용달을 5톤짜리 용달이 오긴 왔는데 보니까 짐이 한 1.5톤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한테 짐이 요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계산을 하건대 이만큼은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짐을 이제 합승으로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겁니다. 뭐 아저씨 입장에선 개꿀일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가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짐이 다 실어지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좀 좁은 공간에 짐을 실으려면 짐을 막 이렇게 쌓아야 되고 하다 보면 짐에 손상이 갈 수도 있잖아요. 차의 여유 공간이 더 넓으면 훨씬 더 쾌적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용달이 이게 합승이 있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용달 콜을 예약할 때는 짐에 대해서 텍스트로 이렇게 큰 것들만 적지 말고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가격 협상을 할 때. 안 그러면 항상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크고 무거운 거 이거고 나머지는 짜투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나중에 뭐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맞다고 해도 좀 나중에 추가 요금이 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또 되게 팍팍하게 구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또 마음이 약해서 좀 더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사 다닐 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데들도 이사 다녀봤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 이사 갈 때는요, 사다리 차를 꼭 부르는 게 좋습니다. 사다리 차는 보통 그 지역에서 오는데요. 사다리차 비용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달 기사님이 사다리차 없으면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사다리차가 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사다리차가 있으면 일이 훨씬 빨라지고요. 체력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보통 용달 하면은 같이 일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일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도 사다리차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되게 아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써보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아낄 돈이 아니에요, 사다리차는. 그 다음에 입주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주 청소는 안 좋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한번 입주 청소를 맡겼는데 아침에 키를 드리고 내가 좀 바빠서 갔다가 나중에 한 점심쯤 오겠다 이랬더니 점심에 왔어요. 왔더니 뭔가 이렇게 좀 일에 익숙치 않은 것 같은 아줌마 한 명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장님 어딨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장님이 나중에 나타났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제가 입주 청소를 맡겨놨는데 이 입주 청소 사장님이 일을 2개를 맡아서 2탕을 띄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거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주 청소 예약할 때는요, 제가 볼 땐 중요한 게 몇 명이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확히 채우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시세 비교가 의미가 있어요.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10만원, 뭐 몇만원 싸고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와서 몇 시간을 하는지, 일이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채우는 걸 확실히 할 건지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입주 청소는요,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감시하듯이 하루 종일 지킬 수는 없지만 1시간 뭐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문 열어보고 와서 좀 보고 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열쇠 드리고 갔다가 밤에 결제만 하러 나타나면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 피드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 같으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이 없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부동산에서 지금 뭐 시즌이라서 이때 방이 쫙 나오고 이때 지나면 이제 방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는데요.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런 시즌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있으면 적절한 공급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즌이라는 게 좀 있긴 있지만 내가 그걸 놓쳐도 분명히 다시 매물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매물을 고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계약할 때 너무 서둘러서 좋았던 경우가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서 나빴던 경우가 없고요. 자, 다음 주제는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저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임대인 집주인이랑 임차인이랑 다이렉트로 직접 연락이 너무 많은 거는 저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적이 있었냐 하면요,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금을 넣었어요. 계약금 이제 10%죠. 10%를 넣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오더니 혹시 둘이 같이 들어와서 쉐어할 생각이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어이가 없었죠.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 방에 둘이 살든 혼자 살든 그게 뭐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되는 거 그런 계약은 보통 임대차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한 명이 살든지 2명이 살든지 뭐 내 친구가 와서 자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임대차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자기가 이제 제 전 사람이 나가는 사이에 이제 집을 보러 갔더니 집이 새 거였는데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게 2명이 쉐어하면서 개판으로 썼다. 그래서 2명이 쉐어할 거면 돈을 더 받을 생각이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뭐 그 중요 부분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뭐 쉐어를 할 거면 차임을 더 받겠다라는 걸 추가하겠다는 건데 계약서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도 저는 좀 약간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매달 내는 월세를 후불이 아닌 선불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만한 사람이 보면 사실 좀 이게 되게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월세 차임은 통상은 이제 후불이에요. 통상 후불인데 선불로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계약서를 이미 썼잖아요. 후불로 월세를 지불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계약금을 걸어서 이 계약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걸 갑자기 전화 와서 선불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히 이제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고, 게다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월세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내가 1년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이미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월세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내도 뭐 그만인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안 내는 사람도 아니고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1년치 차임을 낸 마당에 매달 내는 차임이 선불이고 후불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안 내는 것도 아닌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이미 계약서를 다 썼는데 그걸 이제 바꾸자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통상에 이게 보통 이런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이분은 뭔가 임대업자로서의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 지금 이런 것들 푼돈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집 관리 상태나 이런 거에도 좀 지나치게 민감한데, 뭐 민감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저한테 전화가 그 계약한 사이에도 그 방 관리, 방 상태에 대해서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는 거는 되게 피곤한 것 같다. 저랑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세 계약하다 보면 집주인은 만나지도 않는 일이 태반이고요. 뭐 고장났을 때 문자 보내면은 뭐 비용 처리하거나 이럴 때나 연락을 하는 정도. 실제로는 거의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한 번은 처음에 임대차 계약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증금 돌려받을 때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아무 문제 없이 처리는 잘 됐는데 바뀐지도 모르고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뭔가 집주인이랑 임차인이랑 교류가 적당히 좀 이렇게 좀 없는 게 나쁘지 않은데 너무 지나치게 다이렉트로 자꾸 전화가 오면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걸 빼먹었네. 대충 한 5평에서 10평 사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전기값은 무섭지 않은데 가스비는 무섭습니다. 이 좀 생활 해보신 분은 닥신이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름에 원룸은요, 에어컨 여름에 그냥 내내 켜놓고 살아도 전기가 얼마 안 나옵니다. 여름에 제가 늘 켜놓고 살았거든요. 전기가 얼마 안 나와요. 자, 근데 겨울에 여름에 생활하듯이 가스를 틀면 이거는 이제 저 가스비 진짜 디제스터입니다. 완전 재난인데 20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비를 아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스를 그냥 외출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파만 되지 않는 수준이고, 온수를 키면 온수용으로만 보일러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 영하 10도 이럴 때는 입에서 이제 입김이 나요. 자려고 누워있으면 입김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온수매트 사시면 됩니다. 온수매트 비싸지 않냐? 온수매트 사면 1년이면 가스비 뽑고 그 다음부터는 돈 법니다. 왜냐면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수매트 키고 자면은 몸은 엄청 따뜻하고 얼굴은 시원하고 입김이 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겨울을 나거든요. 되게 기분 좋고 쾌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뭐 일부러 그 세팅을 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럼 이제 뭐 앉아있거나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있는 거죠. 가스비 아끼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오피스텔 계약하다 보면 이제 복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복층 되게 안 좋아합니다. 한 번은 살고 싶어서 한번 살아봤는데, 정말 단점 투성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온돌이 1층만 온돌이에요. 2층은 온돌이 보통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2층에다 매트리스 놓고 2층에서 자는데, 이제 보일러 키면 2층은 바닥이 차갑고 뭐 난방을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공간을. 그래서 결국은 또 온수매트를 써야 되는 거고요. 에어컨을 키면 아래쪽 1층은 시원한데 이제 자려고 2층에 누워서 에어컨 키면 2층은 안 시원해집니다. 고도 차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큽니다. 복층은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막 자려고 누웠는데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이러면은 그 되게 좀 불편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